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5G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이동통신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LTE의 구조가 되겠고, 이거는 5G의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각각의 세대를 대표하는 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추상화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우리 유저가 혹은 디바이스가 기지국과 먼저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무선 접속망 혹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부터는 광 케이블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서버나 코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유선망, 이쪽은 무선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들도 이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떤 코어나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이 그러면은 기지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도 사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지국과 이렇게 통신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랜덤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사실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고 굉장히 뎁스 있는 내용들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셀 서치 혹은 셀 어소시에이션,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큰 그림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 즉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맨 처음에 그냥 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처음에 전원을 켜겠죠. 전원을 키면은 이 기지국 이게 핸드폰이 맨 처음에 어떤 걸 이제 하게 되냐면은 내가 과연 어떤 기지국과 통신을 하는 게 좋은가? 즉, 너무 멀리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전달되는 전파, 즉 신호를 받는 데에도 문제가 있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파의 세기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신 신호의 세기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기지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재사용하고 있을 텐데 인터피어런스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파워 온을 하게 되면은 나는 도대체 어떤 셀과 통신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셀들을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애매한 위치에 이게 있다면은 지금 특히나 더 어떤 기지국과 통신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주변에 있는 셀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리스팅을 쭈루룩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이 녀석이 제일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기지국을 이제 선택을 했다면은 그 기지국과 이제 통신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문으로 표현하면은 셀 어소시에이션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셀과 연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랜덤 액세스, 임의 접속이라고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이 랜덤 액세스 절차를 끝낸 단말들은 즉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절차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카톡 메시지, 그 짧은 메시지 하나도 전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연말 연시에 이제
행복한 한 해 되길,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이게 셀을 이용하려고 하는 단말의 숫자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요 랜덤 액세스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 간단한 카톡조차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랜덤 액세스가 왜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한 주차의 강의에서 다룰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단말들을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말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똑같이 이 셀에 달라붙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 랜덤 액세스 관련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의 이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IoT라는 것을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 랜덤 액세스라는 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좀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무선 접속망이에요. 랜덤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실제 여기서부터 어떤 시그널링이 주고받아질 때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은 실제 여기 코어 네트워크나 코어 네트워크가 실제로 IP 네트워크 즉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쪽은 큰 문제 없이 다 통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랜덤 액세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페이징이라고 제가 단어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페이징과 여기 그동안에 이제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던 트래킹 에어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차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핸드폰을 켰을 때, 즉 핸드폰을 켜고 셀을 찾고 내가 무언가 보내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즉 단말 입장에서 이 절차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배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카톡을 딱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면은 이 셀과 연결된 상태를 끊습니다. 바로 끊는 건 아니고 이 단말이 현재는 액티브 상태다, 활성 상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혹은 이제 기지국과 커넥티드 상태다, 연결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액티비티가 없는 경우는 좀 아이들 상태다, 유휴 상태다 해가지고 기지국과 반쯤 연결된 상태, 그냥 이렇게 발만 걸치고 있는 상태를 좀 유지하다가 그 상태가 어느 정도 타이머 동안에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그냥 커넥션을 릴리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상태로 그냥 단말은 이제 있는 거예요. 즉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저 장치가 있고요. 근데 단말, 즉 내가 보낼 건 없지만 나에게 누군가 카톡을 보내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어떤 걸 보내려고 한다면은 먼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코어 네트워크가 이런 페이징이라는 절차를 수행해 가지고 이 단말이 어디 있는지 즉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시그널들을 보내고 그 메시지를 받은 단말들은 다시 이제 랜덤 액세스를 시도를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즉 랜덤 액세스를 수행해라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페이징이라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지국이 이 단말이 이 기지국과 연결을 했었네 라는 정보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요 코어 네트워크가 관리하는 거는 요 기지국 안에 있었네, 여기 있었네 라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기지국을 뭉탱이로 관리하는 단위가 바로 이 트래킹 에어리어가 돼요. 그래서 이 트래킹 에어리어 안에 있는 모든 기지국들이 이제 이런 페이징 관련된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은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겠고, 보통의 일반적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랜덤 액세스는 유저 혹은 디바이스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는 절차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 각각의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터미널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oT 단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동통신망과 통신하기 위한 어떠한 디바이스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차가 이제 기지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율주행차 자체가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터미널의 시간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기지국 혹은 베이스테이션 쪽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여기 데이터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랜덤 액세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걸 거쳐야만 터미널과 기지국 사이에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일단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랜덤 액세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통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TE부터는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혹은 그냥 메시지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이런 것들, 즉 데이터 통신할 때도 원래도 어떤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할 때도 이 음성 자체가 패킷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 이제 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전망을 이용한다고 안 했죠. 그래서 뭐가 됐든 아무튼 우리는 LTE 이후에 기지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랜덤 액세스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도 이렇고요. 그리고 아까 좀 설명에 첨언을 하면은, 많은 IoT 단말들은 저전력 통신을 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5년 혹은 10년 이런 식으로 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단말들은 그냥 기지국과 평소에는 연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슬립 모드, 즉 영문으로는 슬립 모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말로는 수면 모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안 할 때에는 배터리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IoT 디바이스가 어떤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가지고 랜덤 액세스를 해가지고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라는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컨텐션 프리 랜덤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경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충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은 핸드오버라고 해가지고 기지국을 넘어갈 때 이용하는 랜덤 액세스가 되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는 컨텐션 베이스드 랜덤 액세스, 경쟁 기반 임의 접속, 우리말로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기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무선 자원이 있으면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CSMA, CA를 얘기할 때도 컬리전이라는 문제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컨텐션 베이스드 랜덤 액세스에서는 동일한 그런 컬리전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IoT 상황에서 디바이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은 컬리전 문제가 심해질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동일한 문제는 CSMA, CA를 다룰 때에도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컨텐션 베이스드 랜덤 액세스가 되겠고요.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4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1과 3와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베이스 스테이션 쪽으로, 즉 상향 링크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되겠고요. 혹은 패킷이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2와 스텝 4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터미널로 보내는 시그널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향 링크로 이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다운 링크로 이렇게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개의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제가 패킷이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혼동이 없으시면 좋겠고요. 실제 내가 원하는 카톡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이쪽에서 날아가게 되고요. 어떤 커넥션을 맺는 과정에서 일부의 어떤 제어 메시지가 여기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로서만 여기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터미널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기지국과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을 맺고 싶은 거죠. 근데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실제 보내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제어 메시지라고 했죠. 제어 메시지가 사실은 커넥션 리퀘스트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 연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요 두 가지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프리앰블이라는 시그널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요 프리앰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뭐 질문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겠죠. 딱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드는 학생들이 좀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에게 뭐 좀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먼저 너부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 다음에 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먼저 접근하는 부분이 이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지국이 이제 여기서 응답으로 너는 어디서 얘기해봐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부분이 여기 리스폰스에 날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길 이용해 가지고 각 단말들은 이제 나 연결할래 라고 메시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잘 그 메시지가 디코딩이 된다면은 베이스테이션이 그래 너 연결 잘 됐어 라고 에크날리지먼트를 보냄으로써 이제 단말은 기지국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은 단말이 여기요 라고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요 라고 이제 손드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돌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예로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라고 하면은 그래 지금 뭐 여기요 라고 얘기한 사람 한 5초만 있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5초 있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 김태훈이 얘기한 얘기를 잘 디코딩 했으니까 그래 너가 원하는 요청 다 들어줬어 라고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영문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국통신학회에서 신진연구자 세션에서 발표를 할 때 이용했던 자료가 되겠고요. 보통 학회 같은 곳에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부생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난이도 있게 만든 자료는 아닌데요. 충분히 우리 학교 학과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랜덤 액세스라는 절차는 여기 똑같은 그림이 있죠. 4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절차가 되겠습니다. First steps of handshaking, 즉 이제 핸드쉐이킹 하면 악수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랜덤 액세스를 수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을 설명하기 앞서서 요 타임 프리퀀시 리소스 그리드가 여기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LTE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에서 이용하고 있는 무선 자원의 구조, 상향 링크 무선 자원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SKT가 본인의 이제 LTE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단말이 기지국에게 상향 링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채널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밴드위스라고 하는 거는 뭐 20MHz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혹은 80MHz 이 정도의 시스템 밴드위스를 좀 논리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H라는 무선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PUCCH라고 해서 이제 PH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물리, 랜덤 액세스 채널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PUCCH는 피지컬 업링크 컨트롤 채널이 되겠습니다. 즉 제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밴드위스의 양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양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무선 채널의 상황이 좋지 않을 거에 대비해 가지고 주파수 관점에서 좀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다이버시티 게인, 즉 좀 두 개를 보내면은 하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어 정보는 이런 것들을 양쪽에 배치를 한 거고요. 요 PUSCH라고 해서 업링크, 피지컬 업링크 쉐어드 채널, 쉐어드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밴드위스의 양쪽에는 컨트롤 채널이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 안쪽에 있는, 지금 여기는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쉐어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기지국이 각 단말들에게 할당한 무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네모로 각각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유저 A가 있고 유저 B가 있다면은 각 단말들, 각 유저들은 기지국이 할당한 자원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A가 여기를 이용하고 B가 여기를 이용했다면은 기지국이 이 전에, 즉 사용 전에 각 단말에게 너는 여기를 사용하고 너는 여기를 사용해 라고 이렇게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H라고 하는 거는 사실 랜덤 액세스를 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여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기별로 요 PH가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H가 두 개만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이 PH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무선 자원을 얘기하는 이유는 요 PUCCH와 PUSCH는 각 단말들이 자기 게 있어요. 자기 게 있습니다. 근데 PH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 게 없어요. 즉 자기 게 없는 단말들이 맨 처음에 이용하는 무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만의 무선 자원이 없는 단말들은 즉 요 기지국과 어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단말이거든요. 즉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기지국에 내가 누군지 알려줬기 때문에 기지국은 너랑 이제 통신을 할 거야 라고 허용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허용된 단말들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트롤 채널과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쉐어드 채널을 데디케이티드하게, 즉 이제 각 독점적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제 거는 제 거예요. 근데 요런 걸 할당받기 이전에는 이제 내가 뭐 통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떠한 무선 자원도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요 PH를 이용해서 요 스텝 1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다시 요 1번과 2번의 목적으로 돌아올 건데요.
이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상향 링크로 기지국에게 뭔가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할당된 컨트롤 채널의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할당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이 PRH라는 이제 무선 자원에다가 프리앰블이라는 시그널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은 각 단말들은 뭐라도 보낼 게 있는 단말들은 이 프리앰블이라는 것을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프리앰블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각 단말이 랜덤하게 뽑아요.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이제 64개 제가 이거를 그냥 펜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앰블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각 단말이 뽑을 수 있는 프리앰블의 개수는 64개입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로 따지면은 1부터 64가 되겠고요. 임의 숫자로 뽑아서 하나를 전송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1번이 있으면은 터미널 1번이 예를 들어서 5번의 프리앰블을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5번이 안 뽑힐 수도 있죠.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7번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미널 1번만 이때 전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 피레치, 요 오퍼투니티, 즉 기회는 주기적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단말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A, B, C, D가 있다고 하면은 A라는 단말은 1번, B라는 단말은 3번, C는 7번, D는 17번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선택한 프리앰블을 여기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은 이 피레치를 통해서 수신된 시그널들을 한번 다 디텍션을 해요. 디텍션을 해가지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정보는 몰라요. 현재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1번 시그널을 누군가 전송을 했고 마찬가지로 3번, 7번, 17번이라는 프리앰블 시그널들이 여기서의 피레치를 통해서 수신이 되었구나 라고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출된 결과를 이제 다시 하향 링크로 내려주는 건데요. 요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만들어지냐면은 네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 1번 메시지를 보낸 단말은 요 상향 링크 어디 자원을 이용해서 너가 원하는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라.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컨트롤 채널에 자신만의 자원을 할당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쉐어드 채널을 좀 꼬아가지고 이런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 이걸 뭐 RAR이라고 보통 이제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1번 즉 프리앰블 인덱스와 1번을 사용한 단말은 어디 자원을 이용해서 업링크 그랜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RAR을 수신한 단말 즉 프리앰블 1번을 쏜 애는 1번을 가지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거기 들어있는 요 업링크 그랜트라는 자원 위치를 보고서 이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디코딩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 네가 보낸 자원 여기다가 보낸 메시지를 잘 디코딩을 했어 라고 에크날리지먼트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이 된 다음에 이제 기지국과 단말은 계속해서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넥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커넥션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요 패킷에다가 뭐 너랑 연결할래 라고 메시지를 심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connected but dedicated control resource가 없다. 즉 connected가 되어 있긴 한데 요 컨트롤 채널이 지금 내가 너무 사용을 안 해가지고 내 걸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할당된 게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에 제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랜덤 액세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케줄링 리퀘스트 자 그래서 어떤 자원을 달라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목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싱크로나이징 업링크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단말이 기지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국이 있어요. 근데 좀 멀리 있는 단말이 있고 좀 가까이 있는 단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전송할 때 각 패킷이 이제 전파되는 시간이 다르겠죠. 멀리 있는 애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기지국 관점에서는 누가 보내든지 이제 기지국과의 거리가 어떻든 간에 얘가 보낸 패킷들이 얼추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애들은 남들보단 빨리 전송을 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제 남들보다 좀 느리게 전송을 하면은 얼추 기지국에 도달할 때 비슷한 시점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타이밍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4세대 통신이나 5세대 통신에서 이용하는 이 OFDMA 혹은 OFDM이라는 멀티플렉싱 기술과 이 다중접속 기술의 동작 방식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줘야 됩니다. 3세대 이하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지국과의 거리를 좀 알기 위해서도 이 랜덤 액세스라는 것을 반드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랜덤 액세스라는 게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지국과 이렇게 연결이 없을 때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준비를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용도로 랜덤 액세스라는 절차가 이용이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랜덤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슬립 모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혹은 새롭게 파워 온을 했을 때 기지국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다. 근데 연결을 할 때 내가 뭐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는 메시지가 실제로 분류하면은 컨트롤 메시지가 됩니다. 컨트롤 메시지지만 컨트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컨트롤 채널, 나만의 데디케이티드한 컨트롤 채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PLH라는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있는 요 남들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제어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실제 제어 메시지는 PLH를 통해서 이제 랜덤 액세스를 통해서 제어 메시지를 보낼 때, 즉 요 단계에서 이용하는 이 무선 자원은 컨트롤 채널이 아니라 쉐어드 채널, 즉 쉐어드 채널을 꿔가지고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derlying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만큼은 이제 시험에 낼 거예요. 시험에 낼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좀 특정한 상황을 다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말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어떤 주어진 딱 PLC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단말들은 뭐 집이나 전구나 시계 같은 거는 그냥 뭐 랜덤 액세스를 진행을 하진 않는 거고요. 지금 요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요 세 개의 디바이스가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PLC에다가 어떤 프레임블들을 전송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언젠가 또 이제 이런 랜덤 액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레임블 1번을 가지고서 이제 기지국에다가 어떤 걸 이제 랜덤 액세스를 시도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우연히 이제 랜덤하게 뽑은 건 맞는데 우연히 프레임블 2번을 동시에 뽑은 상황이 된 거죠. 각각 이게 동일한 프레임블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즉 각 단말을 여기 이제 동시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각 단말이 스텝 1을 수행할 때 그냥 랜덤하게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지국은 각각의 신호를 수신하겠죠. PLC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터미널 2와 터미널 3 두 개의 단말은 동일한 프리앰블을 랜덤하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프리앰블 컬리전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기지국은 이 충돌 여부를 여기서는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신한 신호를 가지고서 검출을 하죠. 아까처럼 코릴레이션을 취합니다. 즉 수신 신호와 기지국이 일단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는 자도프 시퀀스랑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검출된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검출된 결과를 이용해서 각각의 프레임블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array 리스폰스를 날려주죠. 근데 1번도 검출이 되고 2번도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검출만 된 거니까 1번 검출된 결과로부터 array를 만들어냈고요. 2번 검출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array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단말들은 프리앰블을 전송했기 때문에 내가 전송한 프리앰블 인덱스를 담고 있는 array이 날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번은 문제는 없어요. 뭐 혼자 써서 혼자 기대하고 있으니까 1번 이제 프레임블 1번에 대한 array를 기다리고 이걸 수신하죠. 그럼 터미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진 자원에다가 패킷 트랜스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커넥션 리퀘스트 메시지를 여기다 실어가지고 보냄으로써 나 너에게 연결할래 라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요. 어차피 여기 자원을 혼자 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디코딩이 될 거고 이쪽 자원으로 날라왔던 메시지에 대해서 액날리지먼트를 얘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실제 여기 패킷을 보낼 때에는 요 유저의 정보가 여기 실리게 되어 가지고 유저에게 딱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그 단말에게만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와 3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RAR이 다 이제 프레임블 2를 이제 싣고 있기 때문에 지건 줄 알아요. 얘네가 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2 같은 경우도 여기 업링크 그랜트 2에다가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여기 준비를 하죠. 그리고 터미널 3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원에다가 각각의 서로 다른 결국에는 각각이 나 너랑 연결할래 하는 커넥션 리퀘스트 메시지로 보내긴 하겠지만 동시에 보내다 보니까 디코딩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서 패킷 컬리전이 이렇게 나가지고 디코딩이 안 되고 아무것도 디코딩이 안 되니까 기지국은 스텝 4, 즉 액날리지먼트를 각각의 유저에게 날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날리지먼트를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도 날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보내는 게 충돌이 났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다시 이렇게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프리앰블을 64개 중에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즉, 요 첫 번째의 요 랜덤성 때문에 프리앰블을 동시에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즉, 프리앰블 컬리전이 일어나는데 이 프리앰블 컬리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스텝 2에서 날라오는 응답을 이 컬리전을 낸 단말들이 모두 다 읽게 되고 동일한 자원에다가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여기서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프레임블 컬리전이 일어나서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디코딩이 안 되어서 어떠한 액날리지먼트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연말연시에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제가 일부러 그려놓았는데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는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시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단 수학적으로 먼저 문제를 풀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절차 사실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표준 문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좀씩 바꿔보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통신 기술들을 적용해가면서 성능 개선을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번 강의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프레임블 컬리전이나 패킷 컬리전이 어느 정도 나는지 예측은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좀 뭔가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있을 거다라는 걸 정성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파라미터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M이라고 제가 캐피털 M을 이용해서 한 거는 넘버 오브 프레임브스라고 해가지고 앞 페이지에서 빗대어 얘기하면 64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시스템에서 가용한 이제 사용 가능한 프레임블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M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프레임블을 선택해서 스텝 1에서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컨텐딩 리소스라고 적어 놓았는데 각 단말들은 이 프리앰블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경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여기 specific array 슬롯인데요. 좀 더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피레치에서 동시에 랜덤 액세스를 수행하고 있는 단말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3개의 단말이 즉 n 값이 3인 게 되겠고요. 여기부터는 펜을 좀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다시 빗대어 말하면은 m은 64가 되겠고요. n은 3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어떤 피레치가 이렇게 있는데 뭐 피레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어딘가 나오고 주기적으로 어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될 거예요. 될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스페시픽한 피레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llision probability 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프리앰블을 다른 단말이 선택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sub C라고 해서 collision probability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 1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는 이제 여사건이죠.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5개의 동그라미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5개의 원을 한번 그려놨고요. 만약 내가 요 빨간색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몇 개의 단말이 있든지 상관없는데 모든 단말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뭐 2번은 뭐 파란색, 3번은 녹색, 4번은 보라색, 5번은 보라색, 6번도 보라색 뭐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하지 않으면은 나는 컬리전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모든 단말, 나를 제외한 모든 단말, 즉 전체가 n개인 상황인데 나를 제외했어요.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은 m개예요. m개의 프리앰블 중에 내가 선택한 거를 제외한 n-1개 중에서만 계속 선택하는 확률을 이제 고려해서 이걸 빼주면은 충돌 확률이 납니다. 즉 모든 단말 n-1개가 뭐 전체 m개 중에 n-1개 여기서만 계속 고르는 거죠. 이제 독립적으로 했을 때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외해주면은 즉 하나의 단말이라도 내가 선택한 거를 고르는 사건이 여기 포함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collision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llision probability를 제가 요 n 값을 바꿔가면서 PC를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이 되겠고요. 많은 논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어떤 순간 스페시픽한 array 슬롯에서 피레치에서 단말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이제 그 관심사예요. 즉 현재 이 상황에서 한 5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때 내가 겪는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어느 정도가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되겠고요. 이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몇 개나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즉 M이라는 게 프리앰블인데 프리앰블이 몇 개가 있을 때 내가 겪는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값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켰고요. n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나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0이 되겠죠. 1-1하면 0이 되겠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제가 세밀러그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표현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1과 M2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32, 하나는 6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컨텐팅 자원의 양에 따라서 이제 어치브할 수 있는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각각을 이렇게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는 이제 실선으로 그렸고요. 두 번째 거, 즉 자원의 개수가 64일 때 더 충돌날 확률이 적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 놓았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유저 수가 많아지면은 뭐 충돌날 확률이 더 많겠죠. 내가 뽑은 걸 남들이 선택할 확률이 커지니까 그에 따라서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기왕이면은 요거 M 값이 요거는 32고요. 이건 64입니다. 잘못 적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충돌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오타가 난 이유가 레전드 요 범례를 넣을 때 여기 10과 20으로 오타를 냈는데 이게 지금 M1과 M2가 32, 64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면은 여기도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랜덤 액세스의 컬리전이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사실 왔던 거고요. 이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실제 논문에서 푸는 문제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좀 너무 간단하게 표현은 되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원리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리전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 m 값을 키우면은 되겠죠. 32에서 64로 키우거나 64에서 뭐 128개로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어진 동일한 환경에서도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이런 n 값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블의 숫자를 늘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무선 자원을 좀 뭐 재사용을 한다거나 뻥튀기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어떤 기법들을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단말의 숫자가 많아지는 환경에 우리는 점점 이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LTE에서 제공하는 게 64개의 프레임블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충돌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오더 자체가 좀 5% 이하를 보통 타겟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세미로그 오더기 때문에 여기가 뭐 2, 3, 4 이렇게 칸씩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64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피레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액세스를 하면은 5%의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겪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충분히 안 겪을 수도 있는데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 5% 정도 이렇게 충돌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단말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동통신망이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미 잘 깔려져 있고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통망을 통해서 이 사물 인터넷을 서포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 더 보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보안 이슈도 충분히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점점 심해질 거다. 컬리전이라는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점점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시도를 할 수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좀 랜덤 액세스라는 절차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그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피지컬 레이어 관점에서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한번 듣고서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을 여기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번 랜덤 액세스 절차, 즉 기지국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데 우리가 이 통망에서 각 단말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리포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니까 절차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강의를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매트랩 가지고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진행하고 짧게 끝내려고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줌에서 다시 한번 얼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